저를 쓰레기처럼 이렇게 버려도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제 짐가방을 현관 밖으로 던지는 순간 15년의 세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추석밤 10시 며느리 집 부엌에서 송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곳에서 쫓겨나고 있었어요. 아들은 소파에 웅크린 채 엄마 미안해. 하지만 서아가 라고만 중얼거렸죠. 택시비는 있어요? 아, 맞다. 돈도 한 푼 없으면서. 그리고 제 가방을 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너무 서러워 울면서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던 중 아파트 복도에서 무릎이 꺾였고 차가운 벽을 짚으며 겨우 일어났을 때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걸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씁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며느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자주 찾아오는 가슴 통증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부터 며느리 집 부엌에서 혼자 추석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친정에 갔다가 오후에 올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어요. 숨이 막혀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라 무서웠어요. 한참 후에야 겨우 숨이 돌아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반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회사 출장 중인 재민이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화에서야 받았는데 목소리가 귀찮아하는 투였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엄마, 뭐야, 새벽부터 왜 이래?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허탈했어요. 아들마저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1시간쯤 지나서 서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부탁드릴 게 있어요. 또 뭔 요구사항인가 싶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친정 어머니가 혈압이 너무 높으셔서 의사가 염분을 많이 줄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음식에 소금을 아주 적게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실은 이번에 추석 음식 중 갈비찜과 튀김은 직접 집으로 주문해서 받기로 했어요. 어머님 음식이 솔직히 맛없어서 친정 식구들이 못 먹겠대요. 어이가 없었어요. 15년 동안 며느리 집에서 명절 때마다 밤새 음식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맛이 없다라니요? 그럼 내가 할 게 없네. 그건 아니고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몇 가지는 받고요. 대신 정말 맛있게 해주셔야 해요. 친정 식구들이 워낙 까다로우셔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뭘 한 건지 허탈했어요. 거울을 보니 피곤해서 그런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말 늙었구나 싶었어요. 부엌에 돌아와서 송편을 다시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반죽이 자꾸 터졌습니다. 민호가 어릴 때는 송편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중얼거리다가 또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들도 며느리도 제게 이렇게 차갑지 않았을 텐데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예전엔 명절 달을 보면 설레었는데 지금은 그냥 슬프기만 했습니다.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경비실에서 김 아저씨가 나와서 인사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부으셨네요. 괜찮아요. 김 아저씨가 걱정해 주시는 것이 고마웠고 가족보다 이웃이 더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서
남은 재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만들면 되니까 할 일이 줄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제가 이 집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피곤한 몸으로 호텔에 출근을 했습니다. 네, 저는 호텔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모르죠. 제가 새벽마다 남의 호텔 화장실을 청소한다는 걸. 호텔 지하 휴게실에 들어서자마자 호텔 동료 직원 미자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이래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도 창백했으니까요. 미자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 싫었는데 미자가 너무 걱정해서 결국 털어놓았어요. 며느리 서아가 종일 일만 한 나를 어떻게 자기 집에서 나를 내쫓았는지 다 얘기했습니다. 미자가 듣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행동인가요? 미자도 화가 나서 주먹을 쥐었어요. 그러더니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식으로 대하는 가족들 위해서 왜 계속 희생하세요? 맞는 말이었어요. 정말 왜 계속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아야 할까요? 미자가 슬픈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한 숟가락의 정성으로 기억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그런데 미자가 갑자기 제 가방을 가리켰어요. 언니, 그 약 또 드셨나요? 심장약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가슴이 아파서 심장약 스프레이를 썼는데 미자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언니 가방에서 본 적 있어요. 혹시 심장병 있으세요? 미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답하기 싫었는데 미자가 너무 걱정하는 표정이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몇 달 전부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 미자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병원은 가보셨나요? 약국에서 약만 샀어. 언니, 그러면 안 돼요. 제대로 검사받아야 해요. 만성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대요. 미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보다 더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 업무용으로 따로 쓰는 비밀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하림 실장이었습니다. 미자 앞에서 받기 뭐해서 그냥 두었는데 계속 울려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어디 계세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회장님이라는 소리에 미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니, 방금 뭐라고 했어요? 잘못 온 전화야. 하지만 미자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혹시 뭔가 숨기시는 거 있어요? 언니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명함도 봤어요. 명예의 사장이라고 적혀 있던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미자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언니, 지금 말해주세요. 걱정돼서 못 견디겠어요.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휴게실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사실 저에게는 가족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호텔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모르죠. 제가 새벽마다 남의 호텔 화장실을 청소한다는 걸. 사실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에요. 복도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림 실장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했습니다. 미자가 뒤에서 이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가슴이 또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재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아들 이름이 떴는데 이상하게도 벨소리가 끊겼다가 다시 울렸습니다. 뭔가 말하기를 망설인 것 같았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재민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숨이 가쁘고 떨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그때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재민, 어디 도망가려고 해? 오늘까지라고 했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재민이의 신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민호야, 무슨 소리야? 누구야? 엄마, 나중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분명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청소일과 업무를 마치고 시장에서 급하게 장을 봤습니다. 깍지콩을 고르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재민이가 걱정돼서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산할 때 카드가 승인이 안 됐어요. 한도 초과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상하네요. 다시 해볼게요. 점원이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안 됐습니다. 현금으로 겨우 계산하고 나와서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재민이 이름으로 된 결제 내역들이 줄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골든타임 유흥주점 300만 원, 파라다이스 카지노 500만 원, 행운의 룰렛 200만 원, 도박장이었어요. 총 금액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쓴 걸까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결제되어 있었어요. 우리 집 아파트 입구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문신이 목까지 올라와 있는 게 보였어요. 아줌마, 혹시 한재민 씨 어머니세요? 덩치 큰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진동했어요. 누구신데 그걸 물으세요? 아드님이 저희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말이죠. 연락이 안 되네요. 남자가 씩 웃었습니다. 금리가 번쩍였어요. 원금 2천만 원에 이자까지 해서 지금 3천만 원입니다. 오늘까지 안 갚으면 아시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도박 빚에 사채까지 쓴 거였어요. 아들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에이, 어머니가 모르실 리 없죠. 아드님이 어머니가 큰 회사 사장이라고 하던데요. 돈 좀 많으시다면서요.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가 제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허세를 부린 걸까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럼 아들 좀 불러주세요. 우리가 직접 얘기하기에 전화가 안 돼요. 아까부터. 그때 제 회장 업무용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림 실장이었어요. 남자들이 업무용 휴대폰을 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플립폰을 누가 써요? 혹시 비밀 연락용? 그냥 오래된 거예요. 거짓말이 서툴렀는지 남자들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튼 사흘 줍니다. 그때까지 못 갚으면 아드님이나 어머니나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남자들이 명함을 던지고 갔어요. 행운 금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재민이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됐지만 그럼 재민이가 더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검은 차가 아직도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감시하고 있는 거였어요. 통장에는 수십억이 있지만 지금 당장 3천만 원 현금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밤 10시 은행은 닫혔고
ATM 한도로는 부족했습니다. 재민이 연락도 안 되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가슴이 또 조여왔어요. 스프레이를 찾아 뿌렸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어요. 회장 업무용 전화를 다시 받습니다. 하림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민이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잠시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떠올랐어요. 추석 당일 아침부터 부엌에서 죽도록 일했어요. 서아 어머니가 당뇨라고 해서 소금도 설탕도 덜 쓰고 음식을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나물은 맛이 없어서 3번이나 다시 만들었어요. 오후 2시쯤 서안의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아버지, 언니, 형부, 조카 둘까지 정말 6명이나 왔어요. 서아가 장녀인데다 집도 넓어서 10여 년 전부터 친정 식구들이 이곳에서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꽉 찼습니다. 서아가 제게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친정 식구들이 예민하시니까 조심스럽게 대해주세요. 마치 제가 실수할 거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음식을 차려내자 친정 식구들이 하나씩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표정들이 하나같이 미묘했습니다. 서아 어머니가 나물을 드시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거 간이 안 됐네요. 서아 아버지도 나물을 드시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맛이 좀 이상해요. 서아 언니가 전을 집어들더니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기름기가 없어서 파삭하지가 않네요. 하나하나 품평하는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어요. 화가 부글부글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내가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저녁 9시가 되자 친정 식구들이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서아가 아쉬워하며 더 있으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가 봐요. 서아 어머니가 나가면서 중얼거렸어요. 제가 다 들리게 말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나간 후 서아가 화가 난 표정으로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간을 좀 해달라고요. 소금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썼는데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아가 짜증을 내며 나갔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이라는 듯이요. 밤 10시쯤 되니까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15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명절 음식을 해온 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사랑해서, 나중엔 의무감에, 그리고 지금은 재민이를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오늘 피곤해서 하룻밤만 자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좀. 재민이가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아 눈치를 보더니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아가 거실에서 들었는지 나와서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여긴 쉼터가 아니에요. 제가 가방을 집으려 하자 서아가 비웃듯이 덧붙였어요. 택시비는 있어요? 아, 맞다. 돈도 한 푼 없으면서. 그리고 제 가방을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친정 식구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진 화풀이를 저에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을 우리 집처럼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재민이는 소파 끝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들아, 한 번이라도 엄마 편을 들어본 적 있니? 목구멍까지 뭔가 차올랐어요. 분노와 서러움과 절망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두자. 오늘부턴.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서아와 재민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가방을 챙겨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 밤에 가세요? 라고 하며 재민이가 멀뚱히 쳐다보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시원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 하고 싶은 말을 작게나마 한 것 같아서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가방 속에서 금색 VIP 카드가 살짝 보였어요. 플리폰이 울렸어요. 하림 실장이었는데 이번엔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단단해 보였어요. 1층에 내려서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김 아저씨가 나왔어요. 어르신,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집에 가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김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두덩이가 붓고 빨갛게 충혈된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나서려는데 유리문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재민이 목소리였어요. 애타게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재민이를 가운데 두고 둘러싸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재민이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흰 와이셔츠 깃은 찢어져 있었어요. 입술 끝에 말라붙은 피가 보였습니다. 3천만 원이야. 빨리 입금해. 덩치 큰 남자가 재민이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금 나가봤자 상황만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재민이는 계속해서 시간을 벌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사흘만 기다려달라고 꼭 갚겠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죠. 28살 아들이 남들 앞에서 그렇게 비굴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주머니에서 플리폰이 진동했습니다. 하림 실장이었어요. 평소라면 받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세요? 내일 중요한 이사회가. 하림 실장님.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요. 3천만 원을 당장 현금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림 실장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저 1시간 안에 준비하겠다고만 했죠. 그게 진짜 부하 직원이구나 싶었습니다. 필요할 때 질문 없이 도와주는 사람 말이에요. 사채업자들이 재민이에게 종이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뭔지 알 수 있었어요. 보증 서류였죠. 재민이가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자 한 남자가 재민이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재민이 발끝이 간신히 바닥에 닿아 있었어요. 그럼 지금 당장 갚든지. 제가 뛰어나가려는 순간 의외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김 아저씨였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경찰에 신고합니다. 사채업자들이 김 아저씨를 노려봤지만 아저씨는 전혀 주눅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휴대폰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112를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이 위협받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재민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재민이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지. 대신 사흘 안에 못 갚으면 병원이든 어디든 찾아갈 거야. 그들이 검은 차를 타고 떠난 후에야 저는 기둥 뒤에서 나왔습니다. 재민이는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찢어진 바지 사이로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제 목소리를 듣고. 재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곧 울 것 같은 표정이었죠. 38살 성인 남자가 엄마 앞에서 아이처럼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 아저씨가 재민이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경비실로 안내했습니다. 아저씨는 구급상자를 꺼내 재민이 무릎을 소독해주고는 슬며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어요. 경비실의 작은 창문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타준 커피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재민이는 그 컵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어요. 플리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하림 실장이었어요. 돈이 준비됐다는 연락이었습니다. 30분 후 아파트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검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림 실장이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장 차림에 건장한 남자 둘이 더 있었는데 경호원들이었죠. 하림 실장이 건넨 가방은 묵직했습니다. 그 안에 정확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재민이가 사채업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번호를 눌렀어요. 30분 후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카페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이 재민이 얼굴을 비췄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재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무거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우리 관계의 무게처럼 느껴졌어요. 카페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그런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채업자들과 카운터의 알바생뿐이었어요. 우리가 들어가자 사채업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하림 실장과 경호원들을 보고 상황이 달라진 걸 느낀 모양이었어요. 제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자 빳빳한 5만 원권 다발이 보였어요. 사채업자 두목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지폐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카페 안에 파삭파삭 울렸어요.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힐끔거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정확히 3천만 원이네. 두목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곧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그때 하림 실장이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위압감이 있었어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은 불법입니다. 원금과 법정 이자만 받고 끝내시죠. 필요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잠시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돈을 챙기고 일어났습니다. 떠나면서 재민이를 한번 노려봤지만 더 이상의 협박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간 후 재민이가 의자 등받이에 깊이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이마에 맺혔던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재민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도박 중독은 의지만으로는 못 끊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해.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듯 하였습니다. 재민이가 저의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릴 때처럼 조심스럽게 기댔어요.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우리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가 다시 줄였다가를 반복했어요. 발걸음 소리만 밤거리에 울렸습니다. 재민이 운동화 밑창이 살짝 떨어져서 걸을 때마다 찰박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왠지 우리의 불안정한 관계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응, 이제부터는 거짓말 안 할게요.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참고만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밤늦도록 음식장만은 했는데
하룻밤도 못 자고 며느리에게 쫓겨나고 설상가상으로 아들의 도박 문제까지 알게 되다니. 창문 너머로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재민이가 간 후 테이블 위에 플리폰을 보니 읽지 않은 메시지 표시가 떠 있었어요. 그때 플리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하림 실장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화면에 초록색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가 선명해졌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9시 서울대병원 급식계약 심사가 있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맞아요. 내일이 그 심사일이었습니다. 서한의 회사도 입찰에 참여한다고 들었는데 며느리가 저를 집에서 내쫓은 바로 그날 밤, 내일은 제가 심사위원장으로 서하를 평가하게 되는 거였어요.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에 무늬를 세다가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을 보다가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아침 8시 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얼굴을 화장으로 가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아침부터 북적였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림 실장을 만났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하 씨 회사가 2번째 순서입니다. 12층 회의실, 제 이름표가 놓인 중앙 좌석에 앉았습니다. 청영케어 명예이사장 한도연이라는 글씨가 낯설면서도 묵직했어요. 첫 번째 업체의 발표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서하 생각뿐이었어요. 곧 그 문으로 며느리가 들어올 거라는 생각에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2번째 업체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서하가 들어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걸음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어요. 어젯밤 돈도 한 푼 없으면서 라고 내쫓은 시어머니가 심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 충격이었겠죠. 서하의 발표는 엉망이었습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슬라이드 순서를 헷갈리고 준비한 대본을 잊어버렸어요. 평소의 완벽주의자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위생관리 온도 기준이 빠져 있네요. 제가 지적하자 서하가 서류를 허둥지둥 뒤적였어요.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좋지 않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서하팀이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서하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가슴이 아렸지만 지금은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평가표에 불합격이라고 적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쓴 2글자가 무거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휴식을 가졌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서하와 마주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 회사 이사장님이셨군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살으셨어요? 서하의 목소리에 원망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그 말만 남기고 지나쳤어요. 뒤에서 서하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후 심사가 모두 끝나고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한의 회사는 5개 업체 중 4위였어요. 사실상 탈락이었죠. 회의실을 나서는데 하림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어려우셨을 텐데 공정하게 처리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하림 실장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받지 않고 계속 끊었는데 5번째 전화에서 결국 받았습니다. 그때 스피커폰이 잠깐 켜졌는지 상대방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이사장 해임 건은 어떻게 됐나? 제 이름이 들리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림 실장이 황급히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그때 병원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이사장님,
로비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난리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니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사채업자들이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한도연 회장, 아들 빚받으러 왔어. 환자들이 놀라서 피하고 간호사들이 경비를 부르고 그때 입구로 서아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빠뜨린 서류를 가지러 온 모양이었어요. 사채업자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또 도박했어요. 이번엔 4천만 원. 그 말에 서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청영케어 이사장이래? 아들이 도박 중독이라니. 순식간에 제 비밀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호텔 청소부였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대기업 회장이었고 아들은 도박 중독자였다는 사실이 병원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저는 사채업자들을 조용히 병원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플리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방금 하신 협박 다시 한번 해보시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여기 CCTV도 다 찍혔고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사채업자들이 뭔가 더 하려다가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서아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어머님, 나중에 얘기해. 병원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비밀도 가식도 위선도 모두 끝났어요.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종 심사를 위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림 실장이 별도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안에는 감사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급식업체들 사전조사 결과입니다. 감사팀장이 건넨 파일 표지에 기밀 도장이 선명했어요. 페이지를 넘기니 특혜 채용과 위생 데이터 조작 사례들이 빼곡했습니다. 서한의 회사 자료도 있었어요. 그때 하림 실장의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스피커가 잠깐 켜졌는지 상대방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이사장 해임 건은 어떻게 됐나? 제 이름이 나오자 온몸이 굳었어요. 하림 실장이 황급히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감사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사장님, 사실 이사회에서 묘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장 근무를 문제 삼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 플리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도연 회장님? 행운금융입니다. 아드님이 또 도박장에 나타났는데 500만 원을 빌려달라네요. 사채업자였습니다. 어제 그렇게 울면서 다시는 안 한다던 재민이가 또 도박을 했다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안 됩니다.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조치를 취해도? 협박이었지만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림 실장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회장님, 박 부회장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아드님의 도박 스캔들이 언론에 나가면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다면서 경영 능력 부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재민이 일까지 알았을까요? 그때 병원 직원이 뛰어들어왔어요. 이사장님, 로비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난리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니 사채업자들이 안내 데스크 앞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 아들 빚받으러 왔어. 환자들이 놀라서 피하고 있었어요. 마침 서아가 추가 자료를 들고 들어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님? 서아의 놀란 얼굴과 사채업자들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향했어요. 아드님이 또 도박했어요. 4천만 원입니다. 서아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이 회장님이세요?
재민 씨가 도박을? 순식간에 로비가 술렁였어요. 병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청영케어 이사장이래. 아들이 도박 중독이라니. 저는 사채업자들을 조용히 병원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플리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방금 협박한 내용 다시 말해보세요. 업무방해와 협박으로 고소하겠습니다. CCTV도 다 찍혔고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결국 물러갔어요. 서아가 멍하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오니 서아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사채업자 소동을 목격한 서아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뭔가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은 표정이었습니다. 최종 PT가 시작되기 직전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니 재민이었습니다. 심사 중에 전화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손을 들어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무시할 수 없었어요. 엄마, 나 지금 경찰서야.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펜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도박장에서 단속 나와서 엄마가 와줘야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어요. 다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심사를 진행해야 했으니까요. 서아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표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경찰서에 있는 재민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또 도박장에 갔을까요? 어제 그렇게 울면서 다시는 안 한다고 맹세했는데. 사도 이하 냉장관리 로그, 실측 데이터로 보여주세요. 제가 기계적으로 외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아팀 직원들이 당황하며 서류를 뒤적거렸어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하림 실장이 제 옆으로 와서 귓속말을 했어요. 따뜻한 숨결이 귀를 스쳤지만 전하는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방금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 도박 단속 소식을 알고 있더군요.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언론에 나가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회사도, 제 명예도, 재민이의 미래도. 서아가 설명을 계속했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배지가 형광등 불빛을 반사했어요. 한도연 이사장님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드님 건으로 조사 협조가 필요합니다. 도박 자금이 회사 돈인지 확인해야 해서요.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다들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의외의 사람이 나섰습니다. 서아였어요.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심사 중이에요. 끝나고 가시면 안 되나요? 경찰이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며느리입니다. 서아가 말했지만 눈은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돈도 없으면서라며 내쫓았던 시어머니가 회장이었다는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잠시 상의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30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경찰이 나가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모두가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서아의 노트북 앞으로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서아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엑셀 자료를 직접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잡고 숨겨진 시트를 클릭했어요. 화면에 진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하도급 비율 70%, 위생 점검 조작, 명절 수당 미지급. 서아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이제 충분히 봤네요. 제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때 하림 실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지금 당장. 박 부회장이 마침내 움직인 거였습니다. 경찰 조사, 언론 제보, 긴급 이사회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어요.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아팀은 탈락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니 경찰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라 걸으면서 병원 로비를 지나갔어요. 수많은 눈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이 꼿꼿해졌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니 어깨에서 힘이 빠졌어요. 서아팀은 예상대로 탈락이었습니다. 하림 실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오늘 심사가 매우 공정했다고 칭찬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 한복판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숨이 막혀서 의자를 붙잡았어요. 식은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아침에 느꼈던 것보다 훨씬 심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림 실장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제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나 봅니다. 잠깐만, 괜찮아요. 그런데 말을 하려니 숨이 더 가빠졌어요.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는데 통증이 등 쪽으로까지 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가운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무서웠어요. 응급실로 가야겠어요. 하림 실장이 급하게 병원 직원들을 불렀어요.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지만 저는 이미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들것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형광등 불빛들이 구름처럼 흘러갔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네요. 심전도 찍어봐야겠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제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와서 진료를 시작했어요. 심전도 기계를 가슴에 붙이고 혈액도 뽑았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6.25 교수님 오십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잠깐 후 중년의 남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인상이 선하면서도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심전도 결과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혈액 검사 결과도 확인한 후 저를 쳐다봤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입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6.25 교수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지금 상태로는 언제든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심근경색이라니, 그럼 정말 위험한 건가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회수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6.25 교수가 계속 설명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회술이 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큰 수술인지도 감이 안 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상태를 지켜볼게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병실로 옮겨져서 침대에 누웠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제가 정말 아픈 사람이라는 게 실감났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아침에는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낮에는 회사 이사장이었고 저녁에는 심장병 환자가 됐습니다. 이상한 하루였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혼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이대로 끝나면 아들에게 남길 말도 못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재민이에게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너무 눈치만 보며 살았다고, 이제는 당당하게 살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 진실을 숨겨왔는지도 설명하고 싶었고요. 서아에게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왜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어젯밤 차갑게 저를 내쫓았던 일에 대해서도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병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아파트 단지에 추석 등불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쁜 등불들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더 쓸쓸해질 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 저는 홀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후에 6.25 교수가 회진을 왔어요. 검사 결과를 들고 와서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태가 어제보다 좋지 않습니다. 수술을 미루면 위험합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심전도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지만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이 아들에게 묶여 있었어요. 재민이와 제대로 대화도 안 해보고 수술대에 오르는 게 맞을까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제가 왜 현장에서 일했는지, 왜 회사를 운영하게 됐는지, 왜 가족들에게 비밀로 했는지 다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하림 실장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언론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의냐고 물어보니 명예이사장이 왜 현장에 직접 나서서 일하느냐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누군가 제가 호텔에서 일하는 걸 본 모양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궁금해합니다. 회사 최고 경영진이 왜 그런 일을 직접 하는지 말이에요. 하림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장이 내 자리였으니까 짧게 대답했어요.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요? 현장을 모르면 사람을 알 수 없고 사람을 모르면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림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답변을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렇게 발표해도 될까요? 그래요. 진실을 말하는 게 맞죠. 밤이 깊어가면서 병실이 더 조용해졌어요. 간호사들이 지나다니는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 추석 등불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아래에는 행복한 가족들이 있을 텐데 저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요? 문득 재민이가 보고 싶었어요. 어릴 때 추석만 되면 한복을 입고 절을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지금은 도박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요. 서아도 처음에는 예쁜 며느리였어요. 제가 해주는 음식을 고맙다며 잘 먹었고 명절 준비도 함께 도와줬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하림 실장이 나가고 나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수술을 받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재민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아야 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하림 실장이 돌아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메아리 쳤어요. 혼자 남은 병실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조용했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삐소리만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는 추석 등불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코니마다 매달린 청사초롱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어느 집 창문에서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건 아마 제 상상이었겠죠. 병원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배경화면에 재민이 사진이 보였어요. 작년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재민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넘어가자 자동 응답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세 번째 전화에서는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원을 끈 것 같았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번엔 심장병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였어요. 아들이 어머니의 전화를 이렇게 외면하다니.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니. 간호사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어요. 손에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는데 거기 끼워진 서류가 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였어요. 어머님, 내일 수술 준비를 위한 서류인데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클립보드를 내밀었습니다. 동의서 맨 아래 보호자 서명란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 빈 공간이 마치 제 인생의 빈자리처럼 보였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은 되셨나요? 간호사의 물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연락이 안 돼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는 반드시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서명란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혹시 다른 가족분은 안 계신가요? 며느리 서아를 떠올렸습니다. 어젯밤 차가운 목소리로 돈도 한 푼 없으면서 라며 저를 내쫓았던 며느리. 15년 동안 명절 음식을 만들어 온 시어머니를 그렇게 쉽게 내친 사람이 과연 병원까지 와줄까?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수술 동의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전신마취, 수술 중 사망 가능성 1.3%.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다만 사망 가능성이라는 단어만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보호자 서명 없이 환자 본인 서명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왠지 그 빈 칸을 혼자 채우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제 곁에 있어 주길 바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니 하림 실장이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일까 싶어 받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급히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요. 하림 실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아 가슴이 조여왔어요. 무슨 일인가요?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수술이 내일 아침인데 이사회라니요. 박 부회장이 회장님의 현장 근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림 실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제가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들에게 돌렸다는 거였어요. 대기업 명예이사장이 남의 호텔 화장실을 청소한다는 게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면서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림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아드님의 도박 문제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회장님 해임안을 상정하겠다고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심장 수술을 앞두고 회사마저 잃게 되는 건가? 제가 평생 일궈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가?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하림 실장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박 부회장은 오래전부터 제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 근무를 고집하는 것을 빌미로 삼을 기회를 기다려왔죠. 전화를 끊고 나니 병실이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10월인데도 병원은 항상 서늘했습니다. 담요를 끌어당겨 어깨까지 덮었지만 한기는 가시지 않았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아까 보였던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11시 반이 넘었네요. 재민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펜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환자 서명란에 한도연이라고 적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평소에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빈칸이 제 인생을 요약하는 것 같았어요. 성공한 기업가지만 가족에게는 실패한 어머니. 수십억 자산을 가졌지만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줄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노인. 나 혼자라도 사인해야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민이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걸음이었어요. 혹시 재민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제 병실을 그냥 지나쳐갔어요. 다른 병실로 향하는 의료진이었나 봅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62살에 혼자 병실에서 우는 게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천장에 형광등 자국이 17개였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난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회사를 위해 새벽마다 병원 청소를 하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 며느리 집에서 온갖 봉사를 다했건만 지금 내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회사 일에 파묻혀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내일 아침이면 수술실로 들어가야 하는데 혹시 다시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혼자 있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자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수술 전 금식을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물도 마시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나갔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참아야 했죠.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문자 메시지도 없었어요. 재민이 번호를 한 번 더 눌러봤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서아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내일 심장 수술을 받아 혹시 시간 되면 쓰다가 지웠어요. 새벽 2시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을비치고는 굵은 빗줄기였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일 수술이 끝나고 깨어날 수 있을까? 깨어난다면 누가 제 곁에 있을까?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간호사를 부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병실 한쪽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2시 반을 가리켰습니다. 수술까지 5시간 반 남았어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보내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시간이었죠. 수술 동의서의 보호자 서명란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빈칸에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도연. 환자도 저고 보호자도 저인 셈이었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도 회사도 건강도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았으니까요. 현장을 알기 위해 청소부가 되었고 직원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일했으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유리창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실 문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죠. 복도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와 누군가 애원하는 소리였어요. 그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재민이었어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창문 너머로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재민이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한 남자가 재민이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재민이의 흰 셔츠는 구겨지고 찢어져 있었고 입술 끝에는 피가 맺혀 있었죠. 제발 병원 안에서는 어머니가 수술 앞두고 계셔요. 재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그럼 빚이나 갚든지. 이번 달도 이자 밀렸잖아. 사채업자가 재민이를 더 세게 밀쳤습니다. 재민이가 바닥에 쓰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죠. 사채업자들이 재민이를 끌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려는 순간 재민이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병실 쪽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미안해. 그 외침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나와서 뭐라고 제지했지만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민이를 끌고 갔어요.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한쪽 눈 주위가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찢어진 셔츠 사이로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죠. 재민이가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엄마 나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28살 아들이 엄마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등으로 재민이의 부은 뺨을 살짝 만졌어요. 차가운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맞았구나. 많이 아프지? 재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계속 나고 있었어요. 제가 침대 옆 티슈를 뽑아 재민이의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티슈가 붉게 물들었죠. 사채업자들이야? 돌려보냈어요. 서아가 돈 빌려줬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아가 도와줬다고? 어제 저를 그렇게 차갑게 내쫓았던 며느리가? 서아가 왜? 재민이가 수표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왜 청영케어 회장인 걸 지금껏 숨겼어요? 저는 재민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침대 머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재민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싶었어요. 새벽의 정적 속에서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죠. 10년 전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연히 기회가 왔어. 재민이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청영케어라는 작은 급식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었는데 헐값에 인수할 수 있었지. 보험금하고 아빠가 남긴 퇴직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내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까지 모두 합쳐서 회사를 샀어. 당시 너는 아빠 잃고 방황하고 있었잖아. 재민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재민이는 학교도 그만두고 방황했었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가끔은 며칠씩 연락도 없이 사라지곤 했어요. 회사를 인수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급식업이 뭔지, 위생관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 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막막함이 다시 떠올랐어요. 5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현장으로 갔지. 호텔 청소부로 시작했어. 재민이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어요. 호텔 청소부요? 엄마가? 그래. 새벽 4시에 출근해서 호텔 객실 화장실을 청소했어. 변기를 닦고 욕조를 씻고 바닥을 걸레질했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손가락은 세제 때문에 갈라지고 허리는 계속 구부리고 있어서 아프고 재민이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상상도 못했겠죠.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위생이 뭔지 알게 됐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 남이 쓸 공간을 내 집처럼 아끼는 마음, 그게 진짜 위생이더라.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어요. 1년 후에는 병원 조리원으로 일했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서 일했지. 무거운 냄비를 들고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들고 처음에는 양념 비율도 못 맞춰서 버리는 음식이 태반이었어. 재민이가 제 거칠어진 손을 만졌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굵어지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남아 있었죠. 모두 그때의 흔적이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대량 급식의 어려움을 몸으로 배웠어. 수백 명의 음식을 한 번에 만드는 것, 환자별로 다른 식단을 준비하는 것, 정확한 시간에 따뜻한 음식을 배식하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지. 그렇게 3년을 현장에서 일한 후에야 진짜 경영을 시작했어. 현장을 모르면 절대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했어요? 나한테도 서아한테도. 저는 재민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상처받은 아이의 눈빛이었어요. 배신감과 서운함이 가득했죠. 처음엔 너희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버텨야 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지. 내가 방황할 때 사실 엄마가 회장이야 라고 말하면 도움이 될까? 아니면 더 의존하게 만들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10년이 지나버렸어. 내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던 거야.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재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일한 줄도 모르고 나는 도박이나 하고 빚이나 만들고. 재민이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 안내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 카드도 함께 꺼내 보여줬습니다. 엄마, 나 상담받기 시작했어요. 놀라서 재민이를 봤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 센터에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상담받고 지혜이 모임도 나가기로 했어요. 지혜이는 도박 중독자들의 자조 모임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AA처럼 도박 중독자들이 모여
서로를 지지하고 회복을 돕는 모임이죠.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재민이가 치료 기록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한 달간 빠짐없이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었어요. 출석 도장이 찍혀 있었고 상담사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어요. 내가 중독자라는 걸. 친구들과 가볍게 시작한 게 어느새 혼자서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상담받으면서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걸. 재민이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자필로 쓴 편지였어요. 엄마한테 쓴 편지예요. 수술 끝나고 깨어나면 읽어주려고.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고 원망만 했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우리한테 숨겼는지, 다 날 위해서였다는 걸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흐려졌어요. 재민이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지킬게요.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게요. 새벽 5시 간호사가 수술 준비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확인하더니 보호자 서명란을 가리켰어요. 보호자 서명이. 재민이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한재민. 그 세 글자가 그렇게 든든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재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아니라 재민이가 제 손을 감싸주었어요.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깨어나면 모든 게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수술실로 가는 길, 재민이가 제 침대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창밖을 봤어요. 비가 그치고 먼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비치고 있었죠.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재민이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따뜻한 입술이 닿은 자리에 온기가 남았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무서워요. 큰 수술이잖아요. 재민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강한 척하던 아들도 무서웠구나. 저는 재민이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어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마취 준비를 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침대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재민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차갑게 저를 내쫓았던 며느리가 과연 병원까지 와줄까 싶었어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침대 위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배경화면에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찍은 사진이었죠. 내일 달도 뜨겠지.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를 재민이가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무영등 아래 누운 제 모습이 천장 거울에 비쳤습니다. 작고 왜소해 보였어요.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열부터 거꾸로 세어보라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9, 8, 7에서 의식이 끊겼습니다. 4시간 후였을까요? 아니면 며칠이 지난 걸까요?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기계음과 발소리, 그리고 625 교수의 목소리. 성공적입니다. 재민이의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들렸죠. 다시 눈이 감겼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완전히 깨어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재민이가 의자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염이 까칠하게 자라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지만 그 모습이 든든해 보였어요. 재민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깨어났어?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붓고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사실 일주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실수로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거든요. 그 아이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제가 호텔에서 일할 때의 사진들과 생활비 입금 내역들이었어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이제 이해해요. 저도 현장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도박 치료받으면서 일도 배우겠습니다. 재민이가 인사팀에 지원서를 냈다고 했어요. 특별 대우 없이 가장 기본적인 자리부터 시작하겠다고요. 2주 후 퇴원했습니다. 재민이가 휠체어를 밀면서 말했죠. 엄마, 내일부터 출근해요. 중앙조리센터 세청 라인 새벽 4시 출근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제가 처음 시작했던 곳이었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낮은 자리였죠. 병원 로비를 나서는데 햇빛이 눈부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헤어캡을 쓰고 위생장갑을 끼는 아들의 모습이 어색했어요. 그런데 체온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작업화를 씻는 모습이 제법 익숙해 보였습니다. 사도 냉장고 온도 체크했어?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첫날인데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엄마가 만든 매뉴얼 다 외웠어요. 163페이지짜리. 그 아이가 제가 만든 현장 매뉴얼을 다 읽었다니. 재민이가 온도계를 들고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사도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진지했어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이사회에 섰습니다. 가슴 수술 자국이 아직 아팠지만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늘부터 하도급 층층 구조를 금지합니다. 이사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명절 가산수당 의무화, 그리고 모든 위생 데이터의 실시간 공개를 제안합니다. 반대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 경쟁력을 잃는다. 현실적이지 않다. 하지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재민이가 한 달간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였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이직률이 60%입니다. 신규 교육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이사진들이 조용해졌어요. 표결이 시작되었고 7대3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미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작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언니, 심장 수술했으면 싱겁게 먹어야지. 도시락을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짜지 않게 기름기 없이 정성스럽게 조리된 것들이었죠. 이상하게도 그 도시락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재민이가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으로 김밥을 먹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옆 동료가 뭐라고 말하자 크게 웃는 재민이의 표정이 밝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구나. 현장을 아는 경영자,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 그것이 제가 꿈꾸던 모습이었으니까요. 다음 해 추석, 본사 식당이 송편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1년 전 그 차가운 부엌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직원 50명이 함께 둘러앉아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세척 라인 직원부터 임원진까지 모두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재민이가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그 아이의 손놀림이 제법 능숙했습니다. 옆에서 미자가 속을 넣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야 터지지 않아요. 미자의 말에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편 하나를 완성한 재민이가 제게 보여줬어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재민이가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옆에서 서아가 손 넣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야 터지지 않아요. 서아가 저를 보더니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전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라 따뜻하고 정중한 인사였어요. 지난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15년간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면서도 저희에겐 항상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몰라봤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아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이 도박에 빠져 집안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대기업 회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자신이 무례하게 굴었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말로만 하는 위로보다는 시간을 두고 서로를 천천히 이해해가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진짜 가족이 되려면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니까요. 오후 2시 본사 로비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 숟가락 재단 현판식이었어요. 제가 1년간 준비한 프로젝트였죠. 직원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아도 왔어요. 1년 만에 보는 며느리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입을 열었어요. 한 숟가락의 정성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만드는 한 끼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오늘부터 명절마다 근로자 가정에 식품 키트를 보내고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특히 현장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현판 제막식이 끝나고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민이가 도시락 박스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명절에도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에게 나눠줄 도시락이었죠. 각 도시락마다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직접 쓴 것들이었어요. 추석에도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맛있게 드세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도시락 상자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머니에서 2년 클린 메달이 반짝였어요. 매주 화요일 GA 모임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도박 중독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며 자기 관리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식당 창문을 황금색으로 물들였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빈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서 재민이가 도시락을 나눠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호사들이 고맙다며 인사하는 모습, 의사들이 재민이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 그 광경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이제야 가족이 됐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재민이와 저, 그리고 이곳의 모든 직원들이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재민이가 저의 집에 들렀습니다. 빈 도시락 통을 들고 있었는데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엄마, 다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내년엔 더 많이 준비해야겠어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년이라니. 이제 우리에게 내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송편이 담긴 그릇을 재민이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빚은 송편이었어요. 재민이가 하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엄마 손맛이 느껴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애써 참으며 말했어요.
이제 나는 이름보다 손맛과 약속으로 기억되고 싶어. 재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수술실로 들어가며 봤던 그 달처럼 환했어요. 생각해보니 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호텔 청소부에서 시작해 명예이사장의 자리까지,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밤 9시 직원들이 하나둘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당직을 마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해 준비한 저녁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과 정성스런 반찬들. 모두가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것이 제가 꿈꾸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는 회사,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일터. 그 시작이 바로 이 한 끼, 이 한 숟가락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순옥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